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자, 2020년 시장조사론 기출문제 1표본 T검정이 나왔고 더미회기 분석, 내적 일관성법, 비동질 통제집단 사전사후, 척도의 유형, 교차 분석 절차 이게 전부 다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가 다시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1표본 T검정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핵심적으로 보시면요. 매출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라. 예, 이거 단축 검증이죠. 예, 그래서 가설을 설정을 하는데 예, 매출은 100개보다 많다. 즉 우측 단축 검증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까딱 실수해 가지고 양측 검증으로 해버리면은요 여기서 10점 날아가죠. 여기서 또 10점 또 날아갑니다. 양측 검증으로 하면은요 이 기각력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측 단측 검증으로 이 문제 잘 읽어보고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라. 예, 여기 통계량이 120이 나왔죠. 예, 일평균 120이 나왔고 표준 편차 20개 그리고 평균은 100개였다. 그러니까 요거 데이터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5가 나옵니다. 검정 통계량 5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인계값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단축 검증이죠. 단축 검증이기 때문에 알파는 0.05가 되고요. 자유도는 25 빼기 1입니다. 예, 25일이라고 그랬죠. 예, 25일. 그러니까 예, n은 25일이기 때문에 예, 25 빼기 1 하니까 24입니다. 그래서 자유도 24 그리고 뭡니까? 그 알파 값 0.05 그래서 인계값은 1.711 따라서 인계값 1.711이고 검정 통계량 5이기 때문에 기각력의 위치에서 H0를 기각한다. 따라서 매출은 증가했다는 대립 가설은 지지되었다. 예, 이게 2018년도에 출제됐던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 값도 거의 이때는 마이너스 5였고 지금은 5 이렇게 인계값도 똑같았고요. 이때 2018년도 이 문제하고 예, 그래서 아마 2018년도 그거 복습을 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별로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 1표본 T검정이 예, 2018년도 출제됐던 이 문제하고 사실상 똑같은 문제가 2년 만에 다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미회기 분석의 이 문제도요 2015년도에 출제됐고 또 2017년도에도 출제됐는데 특히 이 문제 지금 2020년도 문제죠. 2015년도 출제됐던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4개의 범주를 갖는 지역 더미 번수를 다음 표를 이용해 입력하시오. 예. 동부 지역은 빵빵빵이 들어가고요. 서부는 D1의 1 그리고 남부는 D2의 1 그리고 더미 변수 D3의 북부 1 이거요. 이것도 그 통계 동영상 보면은 더미회기 분석 통계 동영상 영상에 이 실제로 엑셀 데이터 뭐 엑셀 데이터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SPSS에다가 이제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SPSS 입력하면은 되게 더디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다가 입력한 다음에 이제 SPSS로 불러오는데 그 엑셀에다가 어떻게 입력하는지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통계 동영상 한번 보세요. 그 통계 동영상 보면은 실제로 이 데이터 어떻게 들어가는지 거기 다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서 한번 그거 이 더미회계 분석 실제로 돌아가는 것도 결과 어떻게 되는지도 그 통계 동영상 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엑셀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여기 실제로 집어넣을 때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판촉비를 동부 매장은 2억, 북부 매장은 1억을 지출한다는 가정에 두 매장의 추정되는 매출액 차이를 구해라. 일단 회계식은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동부는 빵빵빵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빵빵빵 그러니까 동부는 여기에 이것만 들어가죠. 예, 그 뭡니까 판촉비. 그러니까 상수하고 판촉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동부는 120이고요. 북부는 여기 지금 북부가 여기 1이 들어가죠. 그래서 북부는 요거 계산하면은 예, 100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오타가 나오는데 여기 2입니다. 2예요. 예, 2이기 때문에 이거 오타입니다. 그래서 북부는 100이 나오게 됩니다. 2 맞죠? 예, 2 맞죠? 북부 2죠? 아니구나. 아닙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지금 북부 매장은 판촉비를 1억, 예, 이 1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부 매장은
판촉비를 2억을 지불을 하고 북부 매장은 판촉비를 1억을 지불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맞나요? 이게 맞고요. 북부니까 여기 1이 들어가고 동부는 전부 다 빵빵빵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동부 매출은 120이고 북부 매출은 100입니다. 따라서 동부 매장이 북부 매장보다 20억 높다. 자, 이렇게 이제 2번 문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회계 분석의 장점을 이 분석과 관련해서 설명해라. 명목 척도로 측정된 독립변수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더비 분석입니다. 동부를 기준으로 추정된 회계식은 동부는 지금 전부 다 빵빵빵이죠. 그러면은 동부는 상수 플러스 판촉비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백을 기준으로 판촉비 1억 증가할 때마다 매출은 10억씩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동부를 기준으로 서부를 1, 남부를 1, 북부를 1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서부는 20억이 증가하고 남부는 30억 증가, 북부는 10억 감소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즉 지역을 모두 0으로 입력하면 지역이 영향을 제거한 상태에서 판촉비와 매출액의 영향을 분석하게 되고 이때 서부 1, 남부 1, 북부 1로 각각 입력하면 각 지역이 동부와 비례해서 어떠한 매출 차이를 발생하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더미회계 분석이에요. 이 문제 자체가 2015년도 출제됐던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2015년도 출제된 거, 2022년도 출제된 거 요 두 문제 잘 보시면 더미회계 분석도 확실하게 뭐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 통계 동영상에 더미회계 분석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더미회계 분석 그 보시면은요. 이 데이터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엑셀에다가 데이터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더미회계 분석 돌리는 과정 그리고 결과표 그리고 결과표 해석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더미회계 분석 관련돼서는 뭐 충분히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일관성법, 즉 크롬바 알파를 가지고 신뢰성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라. 크롬바 알파를 이용해서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인데요. 다수의 문항으로 측정된 측정 도구에서 응답의 편차가 심한 개별 항목을 제거함으로써 응답의 일관성과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크롬바 알파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법입니다. 통상 예비조사 과정에서 이제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항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알파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어떤 교재는 0.6이고 어떤 교재는 또 0.7 이상이고 이렇게 교재마다 조금씩 다른데 통상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간주를 한다. 요 얘긴데 원리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표본이에요. 표본. 그러니까 4명에게 물어봤는데 4명에게 첫 번째 문항, 두 번째 문항, 세 번째 문항 총 3개의 문항을 가지고 4명에게 물어봤는데요. 이 4명 모두 첫 번째 문항은 1번, 2번, 2번, 2번 비슷비슷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항도 2번, 2번, 3번, 4번 비슷비슷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요 세 번째 문항은요. 1번, 5번, 1번, 5번 편차가 심해요. 예, 편차가 들쑥날쑥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입니다. 세 번째 변수예요. 세 번째 변수는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가 0.192로 다른 것보다 낮게 나왔어요. 만약에 세 번째 문항을 제거하면은요. 크롬바 알파 값이 0.889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편차가 심한 이 항목은 이 설문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항목은 설문에서 빼라. 이게 내적 일관성법, 즉 크롬바 알파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법입니다. 이거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서도요. 들쑥날쑥하잖아요. 응답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은 이 신뢰성이라는 게 뭡니까? 설문의 신뢰성이라는 거는 다음에 또 물어봐도 유사한 답변이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설문의 신뢰성입니다. 토익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700이 나왔으면 다음에는 680, 다음에는 710 이렇게 비슷비슷한 숫자가 계속 나와야 그 토익은 믿을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건데 이번에 800 나오고 다음에 500 나오고 다음에 900 나오고 이러면 토익 자체를 믿지를 못하겠죠. 그게 신뢰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측정을 해도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신뢰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들쑥날쑥하면은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들쑥날쑥하겠죠. 이러니까 이 문항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빼라 이 내용입니다. 이게 설문의 신뢰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크롬바 알파의 원리를 가만히 보세요.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설문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얘가 올라가려면 얘가 올라가야죠. 이 항목, 이 오른쪽에 있는 전체 항목이 올라가야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려면 얘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작아지려면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겠죠. 그죠? 그럼 얘가 뭡니까? 얘가 개별 항목의 분산이에요. 얘는 항목 전체의 분산입니다. 예, 얘는 개별 항목의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항목의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거는 지금 개별 항목의 분산이 큰 거죠. 이거는 개별 항목의 분산이 작은 거예요. 개별 항목의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크롬바 값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목 전체의 분산입니다. 항목 전체 합의 분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하면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 값은 커집니다. 얘 값이 커지면 얘 값도 커져요. 그죠? 얘 값이 커지면 얘 값이 작아지고 얘 값이 작아지면 얘 값이 커지고 얘 값이 커지면 얘 값이 같이 커지기 때문에 예,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거요. 이것도 통계 동영상 보면은 크롬바 알파 계산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크롬바 알파 계산하는 거 이거 직접 이 899를 계산하는 문제가 그 통계 동영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물론 크롬바 알파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크롬바 알파를 직접 계산을 해 보면은요. 이 공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공식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크롬바 알파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대체가 됩니다. 이 크롬바 알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설문이 들어가는 모든 연구 논문에는 그 설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신뢰성 검증은 100% 이 크롬바 알파 가지고 해요. 그리고 타당도 검증은요. 상당수 논문이 수렴 타당성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때문에 출제위원이라든가 채점위원이요. 이 크롬바 알파는 빠삭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2번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또 출제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합니다. 아무래도 출제위원이라든가 채점위원들이 자기들이 잘 아는 문제를 출제하고 싶겠죠. 예, 그리고 또 이 크롬바 알파는 연구 논문을 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문제를 풀어 계산 문제를 풀어서 이 공식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돼도 충분히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계산 문제를 풀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 통계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집단 사전사후 실험 설계인데요. 요거는 지금 랜더마이제이션이 돼 있지 않죠. 즉 R이 돼 있지 않습니다. 랜덤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식 명칭은 비동질 통제 집단 사전사후 실험이에요. 비동질이기 때문에 이 집단하고 이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은 집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실험 설계 실험 효과를 위기율을 이용한 실험 효과는 이거고요. 이 실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 중 통제 가능한 외생 변수와 통제가 불가능한 외생 변수를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답변이 통일적이지가 않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연구자가 보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교재에 따라서도요. 최설 교재, 이군희 교재에 따라서도 이 실험 설계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물론 완전히 다르게 쓰인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먼저 통제 가능한 거는 역사적으로 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이 비동질 집단이므로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비교 집단이 있기 때문에 부분 통제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수교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동질 집단이지만 그래도 부분 통제는 가능하다. 주시의 목과 이것도 두 집단에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부분 통제 가능하다. 측정 도구 변화는요. 이거는 연구자의 노력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실험 대상 소멸도요. 임프테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분 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교재에 따라서 측정 도구의 변화라든가 실험 대상의 소멸은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쓰여져 있는 그런 교재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만약에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통제하면서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이거는 제가 연구를 한다면 저는 이거 통제를 하면서 연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제 불가능, 예, 상호작용 효과는요, 이거는 통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호작용 효과는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얘는 아예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표본의 편향, 이것도요, 이 집단하고 이 집단 자체가 지금 비동질 집단입니다. 따라서 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서로 동질하지 않은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계적 회귀도요,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형상이므로 통제가 물론 이것도 통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검증은 가능하지 통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뭐는 통제 가능하고 뭐는 통제 불가능하다.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쓸 때 주관을 가지고 뚜렷하게 써 주시기만 하면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군이 교재, 최서일 교재, 이학식 교재를 봐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게 다 조금씩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통일되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실제 교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주관에 따라서 뚜렷하게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써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척도, 이거 문제가 좀 애매합니다. 그냥 척도 4가지를 쓰라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 조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척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리커드 척도, 어이차이 척도, 스타펠 척도 이런 식으로 쓴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예, 실제로 시장 조사의 리커드 척도, 그러니까 이학식 교재인가 거기 보면은 그 마케팅 조사에서 많이 활용하는 척도 그래가지고 리커드 척도, 어이차이 척도, 간격 척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학식 교재인가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가지고 리커드 척도, 어이차이 척도, 그러니까 의미차별화 척도죠. 뭐 스타펠 척도 이렇게 쓴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0점 처리했다고 그럽니다. 얘는 이제 점수를 주고 이렇게 쓴 사람은 0점. 문제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문제를 줘놓고는 이렇게 답변을 한 걸 0점 처리를 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시험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럴 경우에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쓰고 둘 다 쓰는 게 안전합니다. 네, 둘 다 쓰는 게 안전해요. 네, 뭐를 점수로 채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것도 쓰고요. 이 리커드 척도, 어이차이 척도, 스타펠 척도 이것도 쓰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리까리 할 때는 아예 2개를 다 쓰세요. 예, 그런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 문제, 교차 분석의 절차를 설명하시오 그랬는데 요 절차는요, 요 2016년도에 출제됐던 요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차 분석표하고요, 관찰도수, 기대도수 요게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요걸 물어봤어요. 교차 분석표하고 관찰도수, 기대도수가 뭘 의미하느냐를 2016년도에 물어봤는데 결국 이 절차가 일단 이거를 설명이 들어가야 이 절차가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교차 분석표가 뭐냐, 관찰도수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기대도수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예, 요거를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 통계를 계산한 다음에 통계적 의사결정, 이거는 뭐 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교차 분석표, 관찰도수, 기대도수, 예, 요거가 뭘 의미하는지, 예, 요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2020년도가요. 요 두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왔죠. 요 계산 문제도 다시 한번 연습 삼아 꼭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출제됐던 시장조사론 기출문제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2021년도 기출문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